이제 본격적인 기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3편 계약법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분명히 말씀드릴 때 그러면 1편은 민법 총칙인 거죠. 2편이 물권법. 그러면 제3편이 계약법. 제4편이 민사특별법. 요렇게 될 건데 왜 갑자기 요렇게 처음부터 안 하고 계약법을 먼저 하느냐. 계약법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계약을 공부하면 이제 민법 총칙에도 이 계약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으로 나오는데 처음에 법률행위라는 걸 공부를 해버리면 아이씨 못 들어본 얘기네 이거. 근데 계약을 공부하고 법률행위를 보면 쉬워져요. 그리고 또 계약법은 좀 쉬워요. 그래서 사실 우리 습성상 이런 게 있거든요. 막 처음에 시작할 때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다 그래 다 힘이 좀 빠져요. 그래서 쉬운 거는 다 맞추게 10문제. 그리고 또 여기서 10문제 다 맞추게 여기 14개 6개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계약법을 먼저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계약법도 총칙, 각칙, 총론,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계약법 총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법 총론 그러는데 아까 우리 말씀드렸을 때 매매는 돈으로 사고 파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바꿀 수도 있어. 교환. 너희 집하고 우리 집하고 바꾸자. 이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임대차. 요것들이 우리 공부하는 계약인데 여기에 공통된 특성들이 있어. 그걸 총칙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총칙을 이제 논해서 총론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계약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두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민법은 크게 보면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강행 규정은 뭐고 임의 규정은 뭘까? 임의 규정은 말 그대로 봐보세요. 법률 규정이 있는데 그 법을 적용하고 안 하고가 그 사람들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야. 꼭 법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해 놓은 건 뭐냐면 혹시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뭔가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기준을 정해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할 때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물정을 좀 아시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고 중간에 중도금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 치르면서 등기를 이전해 주죠.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제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파는데 그 사람이 잔금을 안 줘. 근데 등기 넘겨주기로 한 날짜가 오늘인 거예요. 나는 등기 서류 다 준비했는데 그쪽에서 잔금을 안 갖고 오네? 그러면 등기 넘겨줄 거야? 안 넘겨줄 거예요? 원래 계약은 오늘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하는 항변권이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행의 항변권. 같이 이행하자. 너 안 주면 나도 못 줘. 하는 권리가 인정이 된다고. 근데 법에 그런 규정이 있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법에는 강행 규정도 있어. 강행 규정은 느낌이 뭐예요 이거? 이 법은 그 규정이 강행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합의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가 없는 거야. 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법이 강행돼야 돼. 주로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그렇게 돼 있죠. 약자 보호를 위해서 강행 규정이 있는데
그게 임대차 편에서 나온다. 근데 우리 계약법의 맨 마지막 파트가 임대차예요. 지금 생각하실 때 임대차 전까지는 싹 다 임의규정. 그러니까 다른 약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법률과 다른 약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임대차 편에 가면 그 임대차 편에 있는 규정대로 해야 돼. 그 법을 위반하면 강행규정 위반이 돼서 그런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됐죠? 근데 이 원리를 알아둬야 된다. 자, 이제 민법 나중에 총칙에서 또 공부할 건데 법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는데 계약법은 주로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계약 자유원칙이 나오는데 이게 약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편 같은 경우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요걸 먼저 기억을 해두신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종류에 전용계약과 비전용계약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전용계약, 비전용계약 이렇게 써놨네요. 전용계약, 비전용계약. 전용계약은 뭐냐면 법에다가 요런 계약이 있어 라고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고마운 게 우리 민법에 규정되는 전용계약이 15개가 있어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15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3가지만 공부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건 민법 전에 보면 계약법 편에 규정이 나와 있어. 다 법을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법에 이름이 있다 그래서 전용계약을 유명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민법 전에 없어도 다른 계약도 할 수 있어. 그런 건 비전용계약. 비전용계약도 가능하다는 거죠. 비전용계약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 봐보면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현상광고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외부라는 게 아니다. 참고로 요것들은 다 그 합격 노트에 다 정리가 돼 있고 우리 책에 기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합격 노트는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중개사가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중개사가 중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맺는 건데 이건 민법전에 규정이 없어. 그래서 비전용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네, 이렇게 좀 알아둡니다. 근데 일단 요거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고 갈게요. 증여, 매매, 교환은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기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대차네요. 대차. 그렇죠? 아까 근데 임대차는 뭐라 그랬죠? 임대차는 렌트비를 내고 빌려 쓰는 걸 임대차라고 했죠. 근데 사실 대차가 대는 빌려주는 거고 차는 빌리는 거야.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 주인이 임대인, 그리고 빌리는 사람이 임차인인 거죠. 그러니 임이 렌트비를 말하는 거예요. 렌트비. 빌린 싹시인 거죠. 그게 임대차다. 운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운임. 여기는 이제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고 한다. 빌린 싹이라고 해서 차임이란 표현을 써요. 네, 익숙치 않죠? 익숙치 않은데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내년 우리 시험 볼 때쯤 되면 너무 당연한 말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조금 약간 긁혀. 잘 안 돼. 예. 그래도 그냥 자꾸 들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는 뭐냐면 빌려주고 빌리는 거야. 빌려주고 빌리는 거야. 근데 소비대차는 뭘 것 같아요? 소비대차는? 말뜻에서 나왔네. 그걸 빌려서 소비해버리고 쓰고 다른 것으로 돌려주는 것을 소비대차라고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돈 빌리는 게 소비대차죠. 돈을 빌리면 빌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걸 쓰고 다른 돈으로 갚죠. 소비대차네. 요즘은 조금 이제 연탄 쓰는 집이 없으니까. 근데 연탄 쓰는 집도 아직도 있기도 하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연탄을 떼는데 지금 겨울에 막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연탄이 똑 떨어졌네? 주문했는데 차가 못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에서 좀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옆집에서 연탄 2장 빌렸어. 그러면 연탄 2장을 쓰고 다른 연탄 2장으로 주겠죠?
거기다 하나 얹어주면 하나 얹어주는 게 이자죠. 네. 그런 게 소비대차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대차, 임대차는 예를 들면 봐보세요. 자전거를 빌려줬어. 자전거를 빌려줬어. 다 대차예요. 근데 그걸 무상으로 빌려주면 사용대차라고 하고 그걸 자전거 빌린 값을 줘. 그러면 임대차가 된다고. 그걸 주택을 월세를 내고 빌렸어. 그러면 주택 임대차가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현상광고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 가지만 잠깐 좀 말씀드리고 하자면 증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부모님이 자식한테 뭘 주는 거, 증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증여는 일방적으로 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은 둘이서 합의를 해야 돼. 합의를 해야 돼. 아니 부모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걸 단독행위라고 해요. 단독행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합의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이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옆집에서 쓰레기가 있는데 너 가져 일방적으로 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만약에 일방적으로 한계의 효력이 있다면 나는 거부를 못하지. 못 받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내가 받을게 그래야 증여가 된다는 거죠. 합의가 있어야 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 건물은 넣어줄게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도 내가 받겠다고 해야 증여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에 쌍무계약, 현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쌍무는 이런 뜻이야. 쌍무는 쌍방이 다 채무를 부담하는 거야. 편무는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하는 거야. 구별이 되죠. 근데 유상, 무상은 좀 이해가 되네요.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가 있어. 일단 한번 봐보자고요. 매매계약은 그런데 이게 쌍무 유상계약이고 낙성불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네, 쌍무 유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쌍무 유상인 거. 우리 매매계약에서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매도인. 매도자라고 하는데 법전에 매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 그리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 X라는 아파트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거 매매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죠. 그걸 10억짜리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쌍무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을 맺으면 매도인은 이 X를 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채무를 부담해. 그 다음에 한편 매수인은 뭘 해야 돼요? 대금 10억을 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지. 그래서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이제 쌍무 계약은 기본적으로 유상 계약이야. 쌍무 계약이 다 유상 계약이면 쌍무 유상을 굳이 이름을 두 개를 쓸 필요가 없을 텐데 나중에 구별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낙성불료식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 건데 낙성이란 건 뭐냐면 우리 이제 계약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합의가 되면 이 합의를 곧 계약이라고 한다고. 합의된 게 곧 뭐다? 계약이라고. 그래서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갑이 을한테 이제 우리 좀 가벼운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장에 가서 얼마예요? 그럼 물어봤더니 이거 얼마래? 갈치가 한 마리 주세요. 그랬더니 그럴게요 하면서 자르죠. 그러면 이제 그 갈치 한 마리에 대해서 10,000원의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이루어져. 그리고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우리 시장 볼 때 계약서를 쓰던가 안 쓰던가요?
안 쓰죠. 어떤 방식이 필요 없어. 분료야, 분료. 방식이 필요 없어. 요걸 넓게 보면 이런 부동산 매매에서도 물론 계약서를 다 쓰죠. 그런데 정확하게 민법에서는 합의만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기 전에도 매매 계약은 이루어졌다라고 본다. 근데 이제 이럴 때 계약서 안 쓰면 안 돼요. 안 쓰면 안 되는데 왜 안 쓰면 안 되느냐?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등기할 때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 근데 계약은 뭐라고요? 계약서 쓰기 전 단계 뭐에서 합의에 의해서 이미 성립을 했다고. 이렇게 말한다. 됐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시면 쉬울 거예요. 부동산 매매가 세상에 많을까요? 우리 일반적인 매매, 뭐 갈치 사고, 쌀 사고 이런 게 더 많을까요? 세상에. 우리 편의점에서 무슨 커피 하나를 사고 빵을 하나 사고 뭘 먹을 걸 사, 과자를 사. 이것도 다 매매,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편의점에 얼마나 자주 가요. 그죠? 부동산 매매는 사실 뭐 평생 살아도 몇 번 안 하잖아요. 한 번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더 일반적인 거야. 방식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는 것이다. 분료식 계약이다. 요걸 잘 봐주신다. 매매 계약은 쌍무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라고 하는데 요걸 좀 구별해서 증여 계약은 편무무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낙성 분료식인 점에서는 똑같네요. 낙성 분료식인 점에서는 예를 들면 갑이 증여자로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X를 주겠다고 증여 계약을 맺은 거야. 근데 증여 계약을 맺었다는 건 아들이 받겠다고 승낙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아무리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해도 난 필요 없어요. 동생 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통은 안 그러지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는 계약인 거야. 계약. 증여는 뭐다?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승낙만 있으면 되는 거야. 계약이. 그리고 계약서도 필요 없어. 합의하는 순간 계약은 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얘는 봐보세요. 편무계약이죠. 쌍무가 아니고 뭐라고요? 편무계약이야. 편무계약인 게 이 X를 줄 채무를 증여자 아빠만 부담하는 거죠. 이쪽에는 채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증여자만 주고 수증자는 반대급부를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이네. 편무무상. 딱 비교가 되죠? 이렇게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게 구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민법 시험에서 나오는 매매교환 임대차가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매매교환 임대차는 모두 아까 말씀드렸던 쌍무유상,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임대차가 왜 쌍무유상, 낙성분료식 계약이냐 하면 잠깐 봐보세요.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고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은 X라는 물건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야. 그런데 임차인은 반드시 뭘 줘야 된다고요? 렌트비를 줘야 된다고. 그 렌트비를 민법에서 뭐라고 한다? 차임. 월세를 뭐라고 부른다? 차임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 을이 임차권을 가지게 될 건데 임차권은 뭐냐면 X를 빌려 쓰는 권리인 거예요.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인데 임대인은 그렇게 해줘야 되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야. 이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만약에 집에 무슨 뭐 고장이 났어. 그러면 주인이 손 봐줘야 되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채무를 부담하는 거야. 임차인은 뭐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보자고요. 100만 원의 세를 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지. 쌍무 맞네. 서로 주고받으니까 유상 맞네. 그리고 낙성분료식이야. 낙성분료식인데 이것도 또 뭐 계약서 안 쓰는 집 있냐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뭐냐면 주택임대차 이런 것보다
자전거 빌려 타고 이런 게 더 많아요. 근데 그런데 계약서를 안 쓴다. 낙성분류식이다. 근데 시험적으로 맨날 나와요. 증여계약은 편무우상 낙성분류식 계약이다.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봐보면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에요. 쌍유 동그라미야. 근데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인 건 아니야.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봐보세요. 쌍무계약이 모두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인 거 맞는데, 근데 유상계약이 편무계약인 것도 있는 거지. 이제 그걸 한번 봐보실 건데, 나중에 시험용으로는 여러분 유상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인 것은 X야. X 너무 길어. X, 유상스 이렇게 한다. 현상광고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현상광고라는 게 있는데 우리 공부하실 때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돼. 요거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현상금을 걸었어. 상금자가 빠져있지만 현상금, 광고로. 현상금, 건거 어떤 거 있던가요? 현상금. 우리 예를 들면 플래카드에 복시를 찾습니다. 얼마? 또 지구대 앞에 가보세요. 지구대 앞에 가면 이 사람 신고해 주세요. 얼마? 현상수배한 것들. 간첩신고도 마찬가지죠. 뭐 간첩신고, 간첩선 신고하면 얼마? 이렇게 하죠. 또 조금 이제 고고하게 예를 들면 신문사에서 뭐 신춘문예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신춘문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 소설 이런 것들을 써내면 뭐 산문 이런 것들을 써내면 우리 회사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대상 얼마, 금상 얼마, 은상, 동상 각 얼마씩 주겠습니다 라고 상금을 걸었죠. 이런 게 현상 광고다. 광고 형식으로 했잖아요. 현상금을 걸었어. 그런데 이제 거기 광고한 사람이 광고자야. 광고자가 광고라는데 이게 응모자가 현상 광고는 지정행위 완료를 해야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판례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판례를 하나 만들어준 유명한 분이 계세요. 아실 거야 아마. 신창원이라는 분이 계셔. 신창원 유명하죠. 탈옥수. 교도소에서 탈옥해가지고 안 잡혀. 그러니까 경찰에서 현상금을 건 거예요. 이 사람 신고해주면 하도 안 잡히니까 이제 좀 돈을 높여가지고 현상금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문제가 됐던 건 잠깐 좀 들어보세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사람이 이제 이 다방에 이제 온 거예요. 다방에 왔어.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신고를 한 거죠. 경찰에다가. 근데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아서 체포해가지고 경찰차에 태워서 지구대로 데리고 가다가 지구대 앞에서 내렸는데 그걸 또 도망가 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그럼 신고한 사람은 현상금 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달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경찰이 그런 거예요. 야, 거기다 이제 조건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해줘서 우리가 체포하면 그때 줄게라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야, 거기서 도망가 버린 건 우리가 체포 못한 거야. 못 줘. 이렇게 나온 거죠. 나중에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주라고 했을까요? 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줘야지. 지들이 놓친 거지. 그렇잖아요. 주라고 나온 거야. 그런 게 현상 광고라고. 그러니까 현상 광고는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고를 했어야 된다고. 또 예를 들면 신춘문예다. 그러면 뭐요? 시, 소설을 진짜 써내야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제가 시, 소설 써내겠습니다. 만 해가지고는 현상 광고 계약이 안 돼. 요거까지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면 광고자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지금 상금을 말하는 거예요. 상금을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 광고는 성질이 편무, 유상,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서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봤더니 이 돈을 줄 채무를 광고자는 부담해. 그런데 응모자는 더 이상 부담하는 게 없어. 채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상 광고는 뭐라고요? 편무계약이야.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해. 그런데 한편 그러면 이게 그러면 무상이냐? 증여는 무상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유상이야. 유상인 게 뭐냐면 이게 사실 돈을 주는데 상금을 주는데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시소설을 써냈기 때문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대가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상은 맞네. 그러니까 봐보세요. 대부분 유상은 쌍무계약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다? 편무계약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 동그라미 그러면 틀려. 유상 쓰가 맞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쌍무 편무, 어떤 게 유상 무상이 되는 거냐인데 이제 기준이 이거예요. 쌍무냐 편무냐는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서로 채무를 부담하느냐를 가지고 나눈다. 그걸 좀 유식하게 채무의 상호의존성이라고 한다. 채무가 상호의존 관계에 있을 때, 그럴 때 쌍무계약이 된다. 이제 그런 게 아니면 편무계약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요걸 출연의 상호의존성이라고 한다. 근데 출연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출연이라는 것은 재산을 내놓는 걸 말해요.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X를 내놨죠. 근데 매수인은 대금을 내놨잖아요. 이렇게 서로 내놓죠. 유상이야. 증여는 증여자가 내놓은 것만 있고 상대방은 따로 내놓는 게 없잖아요. 무상이야. 근데 이제 출연의 상호의존성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서 본다.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보수를 내놓는데 반대급부로 응모자가 뭘 했기 때문에 시소설을 내놨기 때문에 그걸 내놓은 거지. 그러니까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서 봤더니 서로 내놨네. 유상계약이라는 거죠. 자, 근데 참고로 쌍무 계약은 요걸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쌍무 계약은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 기브앤테이크 계약.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요즘 뭐 커피 테이크아웃 많이 하죠. 테이크아웃 할 때 카드를 기부해야 내가 그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브앤테이크의 관계야. 그런데 증여 같은 경우는 기부만 했지 테이크가 없잖아요. 편무계약이네. 자, 쌍무계약은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또 한편 낙선계약 반대말이 요물계약이다. 낙선계약 반대말이 요물계약인데 낙선계약은 아까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어서 합의만 되면 계약이 바로 성립하는 거야. 이게 낙선계약이에요. 그런데 요물계약은 뭐냐면 이게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뿐만 아니라 계약이 성립하는데 물건의 인도까지 필요해. 물건의 인도도 필요하다. 봐보세요. 시소설을 내놔야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한다고. 합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요? 시소설까지 내놔야 돼. 그 시소설이란 물건을 인도해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요물계약이다라고 한다. 그런 것으로 이제 현대계약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제 요거 한 가지 봅니다. 부동산 X를 만약에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런데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을 때 그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주는 게 관행이야. 계약금을 1억 주기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매매가 계약인데 계약금을 꼭 1억을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5천만 줄 수도 있어. 2억 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것도 결국은 합의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이 돼요. 계약금 주기로 1억 주기로 합의한 건 다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이다라고 한다. 참고로 혼인은 계약일까요? 아닐까요? 합의하는 건 다 계약이라고요. 우리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 합의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된 말로 눈 맞아서 사는 거잖아요. 눈 맞아서 사는데 그게 합의가 된 거잖아요. 둘이 같이 살기로. 납치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인도 뭐다? 계약이다. 사실은 입양도 계약이에요. 합의가 돼서 입양이 된 거잖아요. 합의하는 건 다 계약이라고. 계약금 주기로 한 것도 뭐라고요? 계약금 1억 주기로 합의를 했죠. 계약이야.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는 1억을 줘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요물계약이다라고 한다. 대물변제라는 용어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인데 채무가 1억 있대. 그러면 채무자는 갑한테 뭘 줘야 될까요? 1억을 줘야 되겠죠. 1억을 X라고 해보자고. 1억을 줘야 돼. 그런데 을이 갑한테 야, 그거 대신에 Y로 대신 갚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갑이 좋대. 그게 1억 대신한 물건으로 변제를 하는 거야. 변제는 빚 갚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대물 변제를 했어. 그런데 일방적으로 야, X를 줘야 되는데 X 1억을 줘야 되는데 야, Y 받고 떨어져. Y 먹고 떨어져. 그러면 안 되겠죠. 깡패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갑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대물변제는 뭐다? 계약이다. 근데 계약인데 얘는 그래 X 대신에 Y로 갚을게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뭐까지 이루어져야 돼? 변제까지 이루어져야 돼. 만약에 이게 부동산이다라고 한다면 그 변제가 등기로 이루어지겠죠.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돼. 뭐 물건 동산 같으면 인도까지 해줘야 돼. 이것까지 있어야 대물변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물변제는 성질이 뭐다?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된다. 요물계약. 근데 이제 시험용으로 이렇게 좀 봐주십니다. 요물계약은 현대차 살려고 계약금을 이미 걸었어. 현대계약금은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신다. 네. 현대계약금은 요물계약이다. 그 다음에 예약은 여러분 식당 예약해 보셨죠? 식당 예약을 한다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식당 예약은 왜 하는 거야? 앞으로 식당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펜션 가족들끼리 뭐 명절에 아니면 뭐 휴가로 가려고 예약하죠. 근데 예약하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거기 가려고 거기 진짜 가는 걸 본계약이라고 한다. 예약을 해서 앞으로 본계약을 맺도록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약은 뭐냐면 앞으로 본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이 예자가 미리 이런 뜻이에요. 미리 계약한 거야. 그 매매도 앞으로 매매 계약을 맺기로 예약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앞으로 매매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매매도 예약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이제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게 본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약을 했으면 해야 되겠죠. 상대방한테는 채권이 생기는 거지. 채권 계약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상대방은 의무를 부담하는 거지. 의무부담행위다. 채권행위다. 반대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의무를 부담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인 거죠. 자, 이렇게 된다. 금방 우리 공부한 게 올해 시험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올해 시험 문제. 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여기서 옳은 것은 할 때 옳은을 꼭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한번 풀어봅니다. 정답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이 하나인가요?
하나죠? 정답은 하나만 고른다. 긴장하지 마시고. 2번. 그렇죠. 매매계약은 뭐다? 낙성계약이다. 와, 수업 들으니까 바로 맞췄잖아요. 됐죠? 매매계약은 뭐라고요? 아까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그랬잖아요. 됐죠? 참고로 요 문제는 지금 책에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40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봐볼까요? 요물계약은 아니지. 낙성계약이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분료식 계약이죠. 요식이 아니지. 유상계약이지. 쌍무계약이지. 됐죠? 네. 너무 고맙네. 금방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와요. 작년에도 올해 나왔지만 그 전에 안 나왔느냐? 나왔어요. 네. 이렇게 나온다. 자, 책을 잠깐 한번 봐볼게요. 397페이지 보면 계약법 총칙에다가 제가 친절하게 이게 몇 문제씩 나오는지를 쭉 써봤어요. 몇 페이지? 맨 첫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예, 거기 보면 36회가 올해 시험이다. 네, 그럼 이제 하나씩 작년, 재작년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대개 보니까 5자가 많죠. 3, 8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약법이 총 1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보통 총칙에서 5문제, 각칙에서 또 5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럼 여기 적게 나오겠네. 10문제는 맞죠. 근데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쪽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다. 34회 같은 경우는 총칙이 3문제, 각칙이 7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비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계약자의 원칙과 그 제한 1번에 보면 거기에 두 번째 줄 계약 자유 여기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397페이지 맨 밑에 의 및 내용 보이죠? 네네. 의 및 내용에서 두 번째 줄에 계약 자유에다 동그라미를 친다고.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그어서 임의규정, 계약법은 임의규정 이렇게 써두자고. 계약법은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399페이지에 계약과 보통거래 약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약관은 한 20년 만에 한 번씩 나와. 근데 그게 한 3년 전에 한 번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17년은 더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잠깐만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약관으로 계약하는 것들 어떤 게 있던가요? 보험 약관으로 하죠. 근데 우리는 보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잘 안 나오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약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잠깐만 이제 원리만 잠깐 알려드리면 그 보험회사를 이제 약관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사업자라고 해요. 그리고 고객과 예를 들면 보험계약을 맺어. 보험계약을 맺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계약을 맺을 때 일일이 협상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이제 매매계약 같은 거 한번 집 살 때 생각해보세요. 얼마를 불렀어도 우리가 협상해가지고 조정하고 막 하잖아요. 날짜도 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업자가 제시한 그냥 보험계약의 내용이 약관에 따라 정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약관을 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약관규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들어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세한 건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면 계약의 종류 403페이지. 403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종류에서 첫 번째 전형에따 동그라미 비전형에따가 세모. 전형계약 동그라미 비전형 세모.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걸 좀 비교해서 봐보시라고. 대비가 되도록.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세모. 또 어떤 때는 O의 의미로 이건 X의 의미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비교해서 이렇게 봐주신다. 전형계약을 세 번째 줄에 보면 유명계약이라고도 해요. 유명계약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무명계약 세모. 무명계약. 비전형계약을 무명계약이라고 부른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챕터를 바꿔서 쌍무 동그라미, 편무 동그라미, 쌍무계약 동그라미, 편무계약 세모.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유상계약 동그라미, 무상계약 세모. 유상계약 동그라미, 무상계약 세모. 그런데 그 괄호 2번 보시면 쌍무 편무계약은 그 밑에 채매 상호 이전성 밑줄을 긋습니다. 이 있으면 쌍무계약, 없으면 편무계약. 그러니까 요거는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채무를 보는 거야. 그런데 유상 무상 계약은 거기다가 출연의 상호 이전성 밑줄.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서로 출연은이란 말은 내놓는 걸 말한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회장님들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사제를 출연하여 무슨 재단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우리 삼성에는 호암재단 있죠. 현대에는 뭐가 있어요? 아산재단 있죠. 그 회장님들이 다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이 이제 돈을 내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뭘 운영을 하는 거지. 내놓는 걸 뭐라고 부른다? 출연이라고 한다. 근데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X를 내놨어요. 그리고 매수인은 돈을 내놨지. 대금을. 그게 출연의 상호이전성. 그래서 이제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낙성계약 동그라미, 요물계약 세모. 그런데 그 요물계약으로는 이제 세 번째 줄에 현상광고 현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대물변제에서 대 동그라미 치고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동그라미 칩니다. 현대계약금 여기다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이 요물계약이야. 세 번째 줄에 현상광고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신다.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이 있고요. 예약, 본계약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문제 이제 풀었습니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됐죠. 쉬었다가 계약의 성립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